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어보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통화 녹음 금지법, 이것을 두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서 찬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법인지 그 법의 취지와 내용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여론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남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불법이고요. 예. 반면 대화를 나눈 당사자 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입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 간의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네. 이를 어길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네.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 발의의 소식이 좀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도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의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라는 네. 응답은 64.1%로 나타났고요.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네. 응답은 23.6%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군요. 그렇군요. 방금 소개한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법안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서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자, 만약에 저희가 이게 사실 법으로 이 녹음을 제한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앞서 통신의 자유, 음성권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은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앞서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네.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제 공익제보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약자가 뭐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대화에서 받게 되는 모욕이나 자신의 권리 침해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용도로서 사실은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 활용되는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이 되게 된다면 그 입법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겨져 있고요. 현재 어떤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가 있거나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동의가 없이 타인이 통화를 하고 있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몰래 엿듣거나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그렇죠. 예, 제3자가 동의 없이.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이제 불법인 상황이어서 이제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거는 이미 법원에서도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좀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의원실에서 발의를 할 때는 이것의 입법 취지가 좀 모호하게 드러나 있어서 본래의 입법 의도 자체는 당사자, 예를 들면
뭐 쌍방이 이제 통화를 한다면 일방이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할 때 이 사람의 음성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음성권이라는 규정 자체가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막 여러 가지 논의의 상황을 겪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법적 권리의 상황에서 급격하게 사회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어떤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또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법안이 발의되는 어떤 과정과 또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최근 뭐 1, 2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당사자 간 통화가 녹음 파일이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일방이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 진통을 겪었고 또 몇 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당사자 간 녹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16년 2017년 당시에 취중 녹취록 파문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김무성 대표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그랬죠. 공천권을 네. 놓고 욕설이 담긴 대화를 네, 누군가가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거는 불법적인 녹음이긴 했습니다. 그거를 언론사에 제보해서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녹취록을 공개한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어떤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점과 그리고 또 당사자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적절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개정 요건이 정말 맞느냐. 네. 그리고 음성권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맞습니다.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우선 법안이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어떤 필요. 그렇죠. 어떤 뭐 급작스러운 뭐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그렇죠. 뭐 그걸 이제 초점 사건이라고 하는 주로 뭐 초점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문제의식이 어떤 커진 상태에서 발의되었느냐. 근데 이 법은 실은 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개인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공개하면서 사건들은 많았죠. 네.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개인의 사적 대화나 통화 녹음이 공개돼서 그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뭔가 번져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 같은 건 실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개정 실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국민의 통신 비밀이 만약 개정이 됐을 경우에 뭐 더 보호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눈에 띄는 실익은 오히려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더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법의 개정에 따른 그런 불이익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라고 보면은 통화 녹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부 고발에 쓴다거나 뭐 갑질 등의 증거 채취로 사용하게 되는 국민들에게는 더 위축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게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법을 개정할 만큼의 문제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익이나 불이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개정안이 그 통신 비밀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취지에야 부합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타인 간 대화 녹음만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이 법의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고도 하면서 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법 조항이 법리 해석에 따라서는 본 법률의 취지 그러니까 통신 비밀을 보호해주자는 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도 이제 금지하는 걸 낸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통신 비밀 보호법의 취지를 쭉 한번 조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법 이름은 통신 비밀 보호법이지만 취지 자체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제한의 대상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도 보호하면서 통신의 자유도 함께 신장하자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그 거군요. 법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 간 통신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타인이 이를 개입하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방식을.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 뭐 테러 방지와 그렇죠. 관련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 통신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리의 해석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의 통신 행위는 타인이 공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의 영역이자 동시에 개인이 그 통신 정보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고.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네, 거라는 보기 때문에 거군요. 네. 그래서 현재도 개인 간의 어떤 대화를 공개함으로써 갖는 불이익 다툼은 민사소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재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이 이 법이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취지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그러네요.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법의 이익과 불이익이 어디 있는가라는 네.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전체 취지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영희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녹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상목님도 녹음해야 할 경우가 약자인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동일한 얘기해 주셨고요. 네. 배성환님께서는 통화 녹음이 피녹음자가 피해를 입게 되거나 녹음자에 의해서 악용될 경우에는 뭐 처벌도 가능하지만 통화 녹음을 함으로써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네. 항목을 들어서 지금 네. 짚어주셨거든요. 자, 지금 이 배성환님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그럼 녹음 자체보다는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 그죠? 퍼뜨리거나 편집, 아주 일부를 편집해서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건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선 이제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청이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직관적으로 좀 표상하고 있는 법안이긴 하거든요. 골조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는 거는 사실 이 국가기관과 위계가 있는 사이에서의 어떤 자유와 보호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청취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이제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가장 마지막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된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만약에 녹음을 해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출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선 뭐 그러니까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다수에게 혹은 여러 사람에게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 법령상으로는 이게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법정으로 이걸 증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예. 이게 뭐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편집해서 이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의 이런 형법 절차나 이런 거 상에서 네. 또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검사가 입증하는 부분과 또 변호인이 변호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당사자 간의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 법안이 뭔가 입법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대체적인 어떤 현재의 상황들이 그렇죠.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라는 게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도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약자이거나 혹은 그렇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법 체계가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뭐 성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이라든지 등등의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법 체계는 이제 뭐 갑을 관계로 보자면 을에게 두고 있는데 그렇죠. 을이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방법이 거의 없는 없다. 상황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에 심지어 이제 제3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음성권 혹은 말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욕을 듣지 않을 나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는 향후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음성권과 내가 상대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네. 권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논의를 해볼 여지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 멀었다.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편집이나 뭐 공론화 과정의 문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네, 거로 다른 대체 가능하죠. 수단으로 보완할 수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실은 만약 이 법이 이제 개정될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괴롭힘 금지법 이런 시행으로 저희가 어디 이제 뭐 통신사나 어디 전화를 하면 늘 이제 그런 안내 멘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폭언이나 욕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라는 맞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행위도 실은 이제 금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개정을 하게 되면. 감정 노동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개정에 따른 불이익한 문제들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인 간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공개하는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국민적 분위기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졌을 때도 공방은 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는 행위가 적절한 거냐. 그렇죠. 아니면 명백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열어야 전체 되느냐. 녹취를 다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실은 국민적 분위기로는 그걸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는 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녹취의 전문이 아니라 일부분만 언론들이 이제 네.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예를 들면 신보라 의원님 지금 발의한 상태면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발의만 됐고요. 지금 해당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법이 실제 이제 뭐 법안 심사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회부가 예. 되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논의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르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을이 이제 갑에 무언가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 때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을 얘기했는데 후에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지 혹은 뭐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철회하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을 할 때. 증빙의 어떤 수단이자 혹은 예. 사실관계를 잘못 받아 적을까봐 이제 확인의 차원에서 기자분들도 많이 이제 그렇죠. 녹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심지어 제3자 간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발언을 들었을 때 이것을 뭐 이른바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언론사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지만 네.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지금 연습생을 상대로 불필요한 사진을 지금 보내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현재 상황을 좀 조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이제 그 아이돌 준비를 하고 있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속옷만 입은 사진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보내라는 강요를 한 사실이 이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몸매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어이없는 이유였는데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추가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이 연예계에서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대상인 특히 미성년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뭐 성착취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간에 좀 암암리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체중이나 외모 점검 등을 들어서 신체 노출을 강요하거나 실질적으로 뭐 춤을 가르쳐 준다든지 자세를 가르쳐 준다든지 라는 등의 이유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불필요하게 했을 경우에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발하기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곳들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게 뭐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재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런 얘기는 참 여러 번 지금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죠. 이걸 제도적으로 좀 한번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두 분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소형 기획 연예기획사에서 발생한 그렇죠. 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 연예기획사들 대상으로 이런 행위가
이 여기에서 관행처럼 좀 벌어지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형 연예 기획사의 횡포나 그런 범죄들이 좀 여전히 좀 고립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고발하지 않는 한 들춰내고 또 근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를 등록할 경우에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이 우선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연예 기획사랄지 또 그리고 오히려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일 경우에 더 암암리에 이런 만행이나 불법이 저지러지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보 공개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연예인 지망생과 연습생이 연예 기획사와 어떤 계약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규율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생들도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될 때 일정도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법률 대리인 혹은 공익 변호사가 좀 참석을 하게 돼서 향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률적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 연습생이 혼자 고립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거나 처신하게끔 그렇게 두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의 사업자 등록 부분에서의 정보 공개를 좀 확대해서 나중에도 그것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또 계약 자체를 좀 더 밖으로 드러내서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공익 변호사가 하는 방법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그 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관 등에서 성평등 센터라든지 심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획사들 중에서 이제 팬들 사이에 심리 지원이나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좀 칭찬을 받고 좀 미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폭력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그 외에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때부터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한류 열풍을 보고서 연예인 지망생으로 오게 된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기획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고 원래 관행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국어도 이제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의 외국인 지망생들을 위한 좀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크게는 좀 자체적으로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예인 협회 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연예인 협회 같은 데서 좀 자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만약에 무슨 뭐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역으로 정말 믿을 만한 이제 그런 기획사 최소한의 것을 갖추고 있는 데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넓게는 이제 연예인 지망생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젠더의식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일반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문이 좁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해가 될까 봐 더 오히려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들의 교육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연예인 협회 활동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